자, 이번엔 스넬 법칙에서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얘기는 전반사입니다. 전반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건데요. 매질의 경계에서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입니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매질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갈 겁니다. 꺾여져서 들어가는 것. 매질의 경계를 통과해서 꺾여져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불렀고요. 굴절만 있느냐? 그렇지 않았죠? 매질의 경계에서 되돌아 나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되돌아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불렀죠. 반사. 그래서 매질의 경계에서는 항상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래서 만약 에너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들어와서 경계면에서 양쪽으로 나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사에 9만큼의 에너지를 가져간다 라고 하면 굴절에는 91만큼의 에너지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얘는 반사가 9만큼만 되니까 에너지가 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이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어떤 물질은 반사가 더 많이 돼요. 예를 들어 반사가 60만큼 일어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굴절은 40만큼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사와 굴절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거지, 항상 반사와 굴절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없앨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일 경계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는 녀석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복합 경계를 이용하면 이런 반사와 굴절이 되는 경계가 여러 개 존재하면 반사도 없앨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반사도 없앨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의 경계에서 반사와 굴절 중에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녀석은 바로 굴절이에요. 굴절. 그래서 이 굴절이 0이 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굴절이 0이 되고 반사가 이렇게 100%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사만 일어나고 굴절이 사라진 이 상태를 우리는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전반사. 그래서 전반사의 조건을 좀 이야기할 거예요. 전반사의 조건. 자, 일단 경계에 대해서 이번엔 아래쪽에서 빛을 좀 이렇게 보낼 겁니다. 아래쪽에서 빛을 이런 식으로 보낼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얘가 굴절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시 반사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 각도를 더 키우면이에요. 각도를 더 키우게 되면 이 법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아래쪽에 커진다라고 하면 위쪽도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누울 겁니다. 그렇죠? 역시 반사는 나타날 거고요. 반사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 자, 근데 만약 이 빛을 조금 더 경계면에 눕혀서 보낸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각도가 조금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각도가 커질 수 있는 한계각이 나타날 건데요. 그 각도가 바로 90도다라는 겁니다. 90도. 그래서 이 세타1을 90으로 맞춰주는, 세타1이 90이 되는 아주 특별한 각 세타2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각도 사이의 관계는 경계면을 기점으로 존재하는 양쪽의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넬의 법칙이었죠. 스넬의 법칙의 일부만 좀 따서 보겠습니다. n1분의 n2라고 하는 녀석이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때 세타 1이 90이니까 세타 1이 얘가 90도가 되면 이 sin 값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sin 세타 2분의 1을 만족하는 어떤 세타 2가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 2는 역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각도를 우리는 세타 C 임계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계각. 자, 이 임계각에 도달하면 모든 빛은 경계면을 따라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굴절돼서 위로 나가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 임계각이 바로 전반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전반사의 조건. 그래서 만약 이 임계각보다 큰 각수로 들어간다면 입사각이 세타 2가 얘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임의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의의 값 세타 2 프라임이 만약 임계각보다 크다면 우리는 이 녀석이 전반사가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전반사가 나타나. 바꿔 얘기하면 굴절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굴절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사인 값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인 값의 특성. 얘를 조금 뒤집어서 쓴 후에 사인 값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 2라고 하는 녀석은 n2분의 n1 이렇게 주어질 건데요. 이 사인 값의 범위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인 값의 범위. 사인 값의 범위는 세타가 90도 0에서 90도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0에서 1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n2가 n1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1보다 작을 거니까요.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90도다라는 얘기고 꺾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물질이 같다라는 얘기고 경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전반사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 발생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이 반드시 굴절되는 쪽의 굴절률보다 커야 됩니다.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입사하는 각이 임계각보다 큰 값으로 있어야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사는 반사와 관련 있는 녀석이지만 모든 빛이 이렇게 세타2의 값으로 반사될 거지만 관련식은 굴절에 의해서 찾는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굴절되지 않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전반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 전반사를 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전반사를 이용하는 예가 있는데 아까 전에 에너지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그림이 잘못했죠? 이쪽에 굴절률이 더 커야 되고 그러면 빛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반사가 이쪽에서 왔을 때 가능할 거니까요. 전반사를 에너지적으로 살펴봤을 때 굴절에 의한 에너지가 0입니다. 즉 경계를 기점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물질 안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에너지 손실 없이 멀리까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케이블,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안쪽에 케이블을 통해서 빛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보면 돼요. 빛을 보낼 건데 빛이 이런 식으로 전반사를 통해서 매우 멀리까지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전반사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한데요. 전반사가 이루어질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전반사가 이루어질 조건은 첫 번째, 안쪽에 있는 굴절률 N1과 바깥쪽의 굴절률 N2를 비교했을 때 빛이 진행하는 쪽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됐었죠. 그래서 굴절률이 비교적 큰 물질로 안쪽에 빛의 통로를 만들고 전반사가 잘 일어나고 이 안쪽에 있는 통로, 빛의 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바깥쪽에 보호장치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쪽에서 빛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코어라고 불러요. 코어. 주로 유리로 만듭니다. 유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빛을 매우 잘 통과시키는데 단점이 있죠. 유리는 쉽게 깨집니다. 쉽게 깨져요. 얘는 매우 얇은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충격을 가해주거나 꺾는다 이런 행동을 하면 잘릴 수 있어요. 내부에서 잘려가지고 빛이 전달되지 않는 형태가 될 건데요. 이런 코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클래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어에서 일어나는 전반사를 통해서 빛을 아주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광섬유라고 하는 장비는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구리선을 대체한다라고 보면 돼요. 구리선을 대체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빛을 보낼 거고 전기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빛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 구리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거나 이 자기장이 형성된다, 바꿔 얘기하면 신호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리선을 통한 장치들은 도청이나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광섬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대로 구리선의 장점도 있는데요. 구리선의 장점은 금속을 이용한 장치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비교적 강합니다. 그 녀석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꺾는다라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유리로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지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쪽은 취약해져요. 유리섬유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 부분은 파손이 많이 되지만 구리선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에 이제 우리 보통 공중전화라든가 아니면 가정집 유선전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구리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성 때문에 이거를 좀 아직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게임을 물론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온라인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신호 전달이 빠른지는 우리 체감하고 있죠. 이쪽이 신호 전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신호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